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흑체 복사,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흑체 복사는 양자역학의 시작이 된 아주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현상 자체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흑체 복사라는 건 어떤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빛의 분포다,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실험적인 상황에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어떤 온도 T라고 하는 그런 물체 안에다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온도 T에서 안에 있는 물질들의 그 원자와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빛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 빛이 또 이제 다시 물체에 흡수가 되면서 어떤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빛, 다시 말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물체와는 독립된 시스템이고요. 그 자체가 어떤 우리가 잘 정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력학적 혹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서 빛이 없었다, 빛이 약했다라고 하면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쪽 물체 쪽에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만약 역으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빛들의 온도가 더 물체보다 온도 높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역으로 빛에서 물체로 에너지가 또 흡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두 개가 같은 온도 T가 되게 되면은 그럼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생성이 되는 것과 흡수가 되는 것들이 평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평형 상태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 평형 상태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플랑크가 측정을 해봤더니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피크를 가지면서 프리퀀시가 커지게 되면은 0으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분포를 실험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이 분포를 이론적으로 고전적 이론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온도 T에서 우리가 등분배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이 이제 2분의 1 KT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고로 이제 빛은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니까 KT를 가지고 다양한 방향에 따른 어떤 자유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가 이제 프리퀀시 F에서의 그 이제 스펙트럴 에너지 덴서티가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발산한다라는 거, 실험하고 안 맞고 또 발산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KT가 나오게 된 그 어떤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실은 연속적으로 이제 그 크기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 KT가 나와야 되는데, 플랑크가 그 가정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앰플리튜드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고 일정한 간격만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각각의 프리퀀시마다 그 F에다가 프리퀀시에다가 플랑크 콘스탄트를 곱한 이제 그거 H 곱하기 F만큼의 에너지, 그 간격만큼만 에너지가 변할 수가 있다. 고로 우리가 전기장이 가질 수 있는, 그 전자기파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N 곱하기 H 곱하기 F로 조직된다. 그래서 N은 이제 어떤 자연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식을 갖다 다시 한번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KT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 식을 갖다가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는 이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우리가 가정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전자기파가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들의 에너지 덩어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포톤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어떤 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그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전 효과의 이제 어떤 특별한 현상을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거는 이 실은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해서 노벨상 받은 겁니다. 상대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 현상 자체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하인리 헤르츠라고, 헤르츠 여러분 그 주파수 얘기할 때 헤르츠 있잖아요. 이제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에 의해서 처음에 관측됐던 현상인데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전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실은 가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얘가 밖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게 내가 이제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는 줘야지 전자가 밖으로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 살포시 끄집어낼 수 있다. 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 바로 그 값이 우리가 일함수가 됩니다. work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이제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금속을 예로 들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우리 알칼리 메탈, 세슘, 포테슘, 소디움과 같은 알칼리 메탈,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일함수가 값이 낮습니다. 그래서 2 일렉트론 볼트 안팎의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많은 금속들이 이제 3, 4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조금 노블 메탈 쪽에 많이 이제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물질로 가게 되면은 한 4 내지 5 정도까지 보통 그 정도의 이제 일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요 정도는 에너지를 줘야지 우리가 밖으로 전자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헤르츠가 이제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물체에다가 빛을 쪼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저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자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으니까 뭔가 전류가 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제 갖다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가서 전류가 나왔다 그래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물질에서의 어떤 전자들의 에너지 분포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이거 갖다가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매터가 있고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표면이 있겠고요. 물질의 이제 표면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에 공기 내지는 진공이라고 치죠. 그냥 깔끔하게. 백큐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계가 지워져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Y축을 우리가 이제 뭐로 놓은 거냐면은,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전자가 가지는 전자가 에너지가 낮으면은 이쪽, 높으면은 이쪽.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우리가 전위로 얘기하면, 전위는 보통 양전하로 우리가 전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는 반대예요. 전자나 전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위, 우리가 말하는 그 V로 얘기를 하면은 플러스 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 되는 겁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더 높은 거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물질 안에 보면은 물질 안에서 전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뒤쪽에서 잠깐 끝에쯤 가서 잠깐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자기적 성질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요. 물질 안에서의 전자는 어떤 그 에너지가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고요. 그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쭉 이렇게 어떤 채워져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겠고, 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어떤 간격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분포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금속 같으면은. 제가 쓰는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요. 높은 것 중에서 가장 꼭대기 맨 위에 이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페르미 에너지, 페르미 에너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물질 안에 들어간 전자들이 다양한 에너지 분포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채워져 있는 거의 꼭대기, 그게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를 백큐움으로 뽑아내려고 하면, 내가 백큐움의 전자를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그 전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백큐움의 의미는 이건데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에너지, 백큐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백큐움 레벨이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백큐움 레벨은 뭐냐면은 내가 바깥에 그냥 공기 중에, 진공에 전자 하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운동 에너지가 없이 그냥 혼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 그때 에너지가 요 백큐움 레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공기 중에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운동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만큼이. 그죠? 이 K만큼 그 전자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내가 운동 에너지가 작았을 때, 빵일 때, 그때가 바로 이 백큐옴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전자를 하나를 뽑아내는 백큐옴으로 가져오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자, 내가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맨 끝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제 바깥에 움직이는 운동 상태로 가져오는 게 될 거고요. 혹은 내가 안쪽에 있는 거를 내가 좀 깊숙이 있는 걸 빼낼 수도 있는 거고, 운동 에너지를 줘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를 내가 뽑아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안 주고서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소의 에너지, 최소의 필요한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물질 안에 있는 그 전자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전자를 백큐옴에다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다 놓는데 필요한 거. 살포시 갖다 놓는. 그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바깥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에너지. 그 차이가 내가 밖으로 뽑아내기 위한 최소의 에너지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물질마다에 주어져 있는 그 일함수, 워크 펑션,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 관계, 생각보다 요 다이어그램이, 아주 간단치만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거는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02년도에 레나드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백큐옴 튜브 진공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밀하게 광전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좀 스케매틱한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진공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금속판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거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암페어미터,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전압 델타 V를 갖다 가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공기 분자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측정에 이제 제대로 측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관을 이용을 한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빛은 이제 모노크로매틱, 그러니까 단파장의 빛을 이제 쪼이게 되고, 빛의 인텐시티랄지 그 파장들을 이제 조절을 해 가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면 광전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럼 튀어나오는 전자는 튀어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실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걸 Z 방향이라고 하면은 Z 방향으로 어떤 속도 성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전자가, 내부에 있는 전자가 빛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속도가 만약에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그게 에너지가 충분히 밖으로 나올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부에서 있다가 그냥 내부로 그냥 어쩌지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고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이쪽 방향 성분이 있는 거고요. 방향 똑바로 갈 수도 있겠고 약간 옆으로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랜덤한 거겠지만은 이게 어찌됐거나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성분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런 게 있어요. XY, 이걸 우리가 이제 Z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이제 수직인 방향을 XY라고 하면은, Z방향으로는 양의 성분을 가지는 거고, XY 방향으로는 어느 방향이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왔으니까, 어찌됐거나 얘는, 이쪽으로 도달을 해가지고요. 도달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광전 효과가 있으면은 전압을 갖다가 가하지 않았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이제 그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왔고 전자가 나왔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가합니다. 전압을 가하는데 전압을 위쪽을 마이너스를 가해요. 이쪽을 마이너스를 가하고 플러스를 가하면은 이런 전압을 인가했다라는 거는 내부의 어떤 광전 효과를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압의 효과는 내가 바깥에서, 전기장은 이 금속의 바깥쪽에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어떻게 이게 전자가 빛으로 붙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냐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밖으로 일단 튀어나온 전자들이 어떤 힘을 가하게 되는 건데, 그 힘의 방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전자기 때문에 받는 힘은 F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원래 빠져나왔던 그 금속 쪽으로 당기는 거죠. 이걸 델타 V를 갖다 내가 마이너스를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 영향이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예를 들어도 내가 이제 뭐 여러분 그 중력 공을 내가 위로 던졌는데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가 얘가 속도가 감속을 해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도가 이제 좀 느린 애들은 올라가다가 밑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이쪽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전류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전류를 걔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전류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고 속도가 충분히 빨랐던 거는 느려지긴 하지만 이쪽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쪽에 암페어미터에 측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전압을 내가 마이너스로 가하게 되면 전류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한 그 이유에 의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어떤 이제 그 전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핑 볼테이지 VS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전압을 갖다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아무런 전류가 측정이 안 되는 딱 0이 되는 그런 전압이 우리가 이제 바로 스타핑 볼테이지, 스타핑 포텐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거의 의미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 반대로 이제 만약에 플러스로 내가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로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그 전기장이 위쪽이 플러스 밑에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역으로 이제 힘을 갖다가 위쪽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플레이트 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물론 위쪽으로 충분히 원래 도달했던 애들은 이러한 그 힘에 의해서 뭐 전혀 뭐 다른 어떤 뭐 이유가 없이 그냥 더 빨리 도달하겠죠. 더 빨리 도달한다고 해서 전류를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그 여기 있는 전류량은 얼마만큼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느냐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빨리 갔느냐라는 거는 하나가 빨리 갔느냐라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통과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는 가지만은 뭐 전류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전자는 이게 이렇게 먹고 약간 옆으로 비껴나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나갈 때. 그죠? 비껴나간 애들은 이게 이쪽으로 이제 좀 가다가 근데 이쪽에 도달하기 전에 옆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쩌지 뭐 밖으로 뭐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쩌지 하다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래서 전류에 기여를 못하는 이제 그런 전자가 일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가려던 애들을 이렇게 휘게 해가지고 여기에 딱 도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볼테이지를 갖다가 좀 플러스 쪽으로 키우게 되면은 커런트가 조금 더 증가를 하는데 어느 이상 되면 더 이상 커런트는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aturation current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즉슨 뭐냐면은 내가 전압에 무관하게 주어진 빛, 어떤 파장과 인텐시티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전자들,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오는 전자는 내가 모조리 다 끌어다 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류가 늘어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스타핑 포텐셜 VS가 되는데 스타핑 포텐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 못 오게 막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딱 요 근처에 오면은 정말 이쪽으로 최대한대로 도달하기 좋은 어떤 그런 전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도 크고요. 클 뿐만 아니라 실은 방향도 얘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성분이 나눠지니까 안 되는 거고 정말 올곧게 딱 이쪽 방향으로만 제대로 딱 운 좋게 만들어진 그런 전자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모든 거를 극복을 하고 이쪽에 도달을 할 거고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런 전자도 이제 여기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스타핑 포텐셜이 의미하는 거는 그 스타핑 포텐셜에다가 내가 이제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은
그 어떤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거가 뭐냐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에 그러니까 광전 효과에 의해서 주어진 빛에 의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대가 되는 건데 그게 방향이 실은 옆에 방향일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정말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되고 속도도 최대가 되고 속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한 이쪽 플레이트로 정말 딱 그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것 그것만이 여기에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전자만 픽업이 되는 거고 고로 뭐냐 그 전자는 이렇게 쭉 가면서 자기의 모든 운동 에너지를 이 전압에 의해서 이 반대쪽 전압에 의해서 잃게 되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렇게 맞는 그 전자를 갖다 마지막에 픽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튀어나온 전자. 여기서 튀어나오는 모든 전자들 중에서 가장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요 전자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픽업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광전 효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꾸면서 뭐 금속도 바꿔보고 그다음 빛의 파장 이제 뭐 인텐시티 이런 것들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실증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이론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주파수를 쭉 바꿔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어느 주파수 이상에서는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어떤 주파수 이하 컷오프가 있어가지고 그 프리퀀시 이하의 빛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안 나오더라 전자가. 그리고 그럼 빛이 약해서 그런가 해서 빛을 갖다가 되게 세게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이제 그 미니멈 프리퀀시 이하인데 더 센 빛을 갖다가 쪼여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세다라는 거는 전기장의 크기가 큰 거니까 전자를 많이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게 많이 흔들어 주니까 내가 마치 그네 같은 것을 갖다가 그네에서 뭐 이걸 갖다가 세게 흔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전자가 안 나오더라. 에너지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전달이 충분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인텐시티에 무관하더라.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미니멈 프리퀀시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빛의 세기를 갖다가 세게 하면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자를 더 많이 흔드는 거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을 해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익스펙트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인텐시티를 키우면은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더 많아집니다.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이제 아무래도 센 빛을 넣었으니까 더 많은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동일한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인텐시티가 빛의 인텐시티 키우면은 이제 동일한 그건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텐시티를 키우면.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증가를 하는데 스탑핑 포텐셜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사실이 고전적인 어떤 그런 전자기 이론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는 전기장에 반응을 하는 건데 빛의 세기를 크게 한다라는 얘기는 전기장 갖다가 앰플리튜드를 키우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 전달이 많이 돼가지고 내가 비록 그 프리퀀시가 안 맞더라도 내가 세게 흔들어 주는 거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튀어나올 때 내가 세게 흔들어 줬으니까 더 빠른 게 나와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맥시멈은 이게 그게 영향을 안 받더라. 이게 오로지 그게 이제 빛의 실은 이제 그게 빛의 그 프리퀀시에만 의존한다라는 거. 자, 그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광전 효과에서 고전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은 그에 앞서서 이제 플랑크가 그 흑체 복사를 한 연구가 이제 있었고요. 이제 그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랑크의 이론이 그냥 뭐 맞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다시 말하면 플랑크가 말한 것처럼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이제 HF만큼 양자화되어 있다. 덩어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전자가 우리가 광전 효과라는 거는 이제 빛에 의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건데 흡수할 때 HF 그 에너지 덩어리만큼 그거 하나만 얘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우리가 역설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외에 어떤 여기서 우리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어떤 이제 뭐 기울기, 프리퀀시에 따른 어떤 스타핑 볼테이지, 프리퀀시 디펜던스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자 이거가 이제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흡수를 하는 게 광자 HF만큼만 흡수할 수 있다. 딱 광자 한 광자만큼만 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빛의 광자 에너지가 HF가 2람수보다도 더 작으면은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래도 가장 탈출하기 쉬운 전자는 퍼미 에너지에 있는 전자들인데 걔네들이 HF만 받으면은 뿅 하고 점프를 하는데 어때요? 장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 광자 HF가 파이보다 작으면은 그죠? 여기서만 그냥 이 베리어 이 아래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떤 특정 프리퀀시 이하에서는 이게 방출이 안 되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이람수와 그 다음에 HF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은 이제 정량적인 실험들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거 첫 번째가 설명이 된 거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이제 프리퀀시 F를 갖다가 빛을 받으면 HF만큼을 내가 이제 받는 건데 그러면 아무리 빛이 세더라도 HF만큼 받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세나 약하나 받으면 HF 아니면 없어. 0 아니면 HF밖에 없는 거니까 HF로 받았으면은 인텐스 상관이 없이 이 점프를 해서 나오는 그거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바로 퍼미 에너지에 있는 퍼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HF만큼을 받아서 나왔을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HF에다가 이람수로 뺀 거 요만큼이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텐시티에 무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텐시티에 무관하게 항상 이거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스타핑 포텐셜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제 비례상수가 뭐 H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준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지금,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우리가 고전적인 그런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갖다가 전달하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덩어리져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수치적인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웨이블랭스가 빛의 웨이블랭스 380 나노미터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제 커런트가 1.1V 이상이 되면은 아무런 그게 이제 안 흐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1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델타 VS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부호가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 책에서는 지금 델타 V라 양의 값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크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V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이게 음으로 이제 그보다 더 마이너스 1.1V 더 아래쪽이면은 그러면 이제 커런트 안 흐른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1.1V일 때, 1.1V일 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 그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포톤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요거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파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선 포톤 에너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포톤 에너지는 H 곱하기 F인데 프리퀀시는 C 오버 람다니까 이제 이제 플랑크 콘스탄트를 일렉트론 볼트로 썼을 때 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C 빛의 속도 그다음에 이제 람다는 380 나노미터니까 380 곱하기 9승 해가지고 잘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단위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3.2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고 포톤 에너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스타핑 볼테이지에다가 전하의 차지를 곱한 건데 전하의 차지를 곱한 거는 바로 이제 E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1.1V니까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는 1.1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관계식에서 파이를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빼면은 바로 이제 포톤의 에너지에서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를 갖다가 빼면은 그게 바로 금속의 E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2.16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알칼리 메탈 뭐 근처에 있는 워크 펑션이 작은 그런 이제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파장을 갖다가 더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해서 했을 때, 그 스타핑 볼테이지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 텐데, 점점점 이제 이렇게, 그죠. 이제 줄을 텐데, 그때 이제 맥시멈, 이게 전자를 갖다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맥시멈 웨이블랭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핑 볼테이지가 0이 되는 거니까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0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이제 일 함수와 포톤의 에너지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포톤의 에너지와 일 함수가 같아질 때 정말 가까스로 정말 이렇게 뽑아내는 바깥으로 아주 느린 전자를 갖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 함수와 포톤의 에너지가 같은 이제 그 람다를 구하면 되고요. 요거를 풀어서 계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380 나노미터일 때 3.26 일렉트론 볼트였는데 그 이제 광자의 에너지와 포톤의 에너지와 그 람다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뭐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14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요거보다 더 파장이 더 길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은 광전 효과가 안 생기는 전자가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광전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막 뛰어나가 놀다 보면 이제 햇빛에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죠. 이제 타게 되고요.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껍질이 벗겨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몸속에 있는 그 DNA에서 피부에 있는 DNA가 어떤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티민 그 쌍에 이제 티민 쌍에 그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다이머라이즈, 연결되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에 두 개 서로 이제 엉켜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이머라이즈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포가 죽게 된다고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변색이 되고 이제 화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 결합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기 팀이 펴어 있는 전자들이 3.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익사이트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화학적 결합이 재구성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3.5 일렉트론 볼트가 요 변형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파장의 빛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근데 에너지 전달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자 그러니까 H, 플랑크 콘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만큼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3.5 일렉트론 볼트를 내가 이제 주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빛의 파장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게 350 나노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얼트라바이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트라바이올 영역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이게 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그 가시광선이랄지 아니면은 적외선과 같은 그런 더 파장이 긴 빛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센 빛을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안 일어나고 피부가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레이저 같은 걸 갖다가 피부에다가 여러분들 갖다 대도 레이저는 상당히 강한 어떤 우리가 그 가시광선 빛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우리가 망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변형이 일어나 우리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데 피부에는 그게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런 여러분 레이저도 굉장히 센 레이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메커니즘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메커니즘만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그러면 UV빛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가 DNA 변형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에서 좀 오랫동안 노출될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흑체 복사와 광전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고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전자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서 전파되고 있는, 자, 그런 건데, 그게, 약간 미묘하게 이제 틀리다라는 거고요. 뭐냐면은 여전히 이와 같은 파동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전히 파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쭉 연속되어 있는 어떤 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이 흡사 하나하나의 어떤 입자처럼 뭉탱이 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입자들은 이제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이 우리의 빛의 속도 c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입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의 하나하나, 그 입자 하나하나의 그 에너지는 H 곱하기 F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때도 HFF만큼을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흡수될 때도 요거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디스크리트한 어떤 에너지, 양자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고쳐져야 되는, 이제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되는 어떤 그런 빛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빛에서의 인텐시티는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그 진폭이 제곱에 비례했었던 거가, 여기에서는 이제 단위 최적당 얼마나 많은 광자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하고 이제 이게 비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파동의 성질, 하나하나의 광자는 파동의 성질, 간섭이랄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에너지가 흡수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과,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요. 자, 우리 레이저, 여러분 이제 아마 붉은색 레이저일 것 같은데요. 633나노미터짜리. 이게 이제 레이저가 10mW의 그런 전력을 가지는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초에 요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에서 1초에 몇 개의 포톤이 나오겠느냐를 갖다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포톤이 여기서 이제 와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몇 주를 얘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느냐라는 거니까, 그 에너지는 죄다 다 이제 우리가 빛 에너지로 이제 나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만큼이 이제 그 에너지 나누기, 그 다음에 광자의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 시간당 나오는 그 포톤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계산할 거는 그 포톤의 에너지인데, 내가 람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여러분 H 곱하기 F인데, F는 C 오버 람다가 되는 거고, 쭉 공식에 넣고 하게 되면은 3.14 곱하기 10-19승 줄, 뭐 무지무지 작은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파워는 이제 10mW니까, 10mW라는 거는 이게 MKS 단위니까 1초에 0.01주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01주울이 1초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만큼이니까 이거로 나누게 되면은 바로 요 개수가 나오는 거죠. 3.18 곱하기 10의 16승 포톤. 그러니까 1초에 10의 16승계의 포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633나노미터 똑같은 문제인데요. 633나노미터 대신에 540나노미터. 이게 대략 한 초록색 정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초록 레이저로 이제 바꾼 거예요. 빨간 레이저를. 자,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40나노미터요.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한 또 다른 이제 재미있는 장치가 있는데 바로 야간 투시경, 나이트 비전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야간 투시경 여러분들 한 번쯤 봤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집에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야생동물 같은 거,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야생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야생 멧돼지 이런 것도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의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자, 그 빛을 이쪽에다가 사람이 눈이 보기 전에 그 앞에다가 어떤 이와 같은 어떤 금속을 갖다 놓는, 포토캐토드를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대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런 포토엘렉트론, 이제 광전자들이 이제 개수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밤에 보는 거니까 빛이 약하잖아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걸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증폭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광전 효과로 튀어나온 전자가 밑에 이제 양극으로 이렇게 빨려 가는데, 그때 가속이 되면서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옆에 이제 그 다른 금속에 부딪히면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이오나이제이션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이온화시키는 건데, 이게 엄청 빨리 때리게 되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그 운동 에너지를 이제 이 전자로부터서 받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광전 효과처럼 이렇게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하는 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세게 가속해서 때렸으니까 이제 더 많은 한 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세 개가 나오게 되고, 세 개가 옆에 또 이제 가속이 되면서 옆에 걸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더 많은 전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 형식으로 이게 전자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죠? 멀티플라이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이쪽은 뭐가 있냐면은 그런 전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빛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형광 화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빛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낮에 안 쓰고 밤에 쓰는 거고요. 밤에는 가시광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주로 있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은 거의 없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제 뭐 햇빛이랄지 아니면은 저녁 같으면은 달빛이랄지 뭐 이런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생물체 같으면은 걔네들이 그 온도에 의해서 밖으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되는 거죠. 흑체 복사를 통한 우리가 이제 그런 빛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온도가 뭐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다 보면은 적외선 영역에서 이제 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블랙바디 하면서 우리가 강아지 여러분들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적외선에서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금속판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적외선 영역에서 긴 파장의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밖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자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함수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포톤의 에너지가 작아도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함수가 작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알칼리 메탈,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앞에서와 같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제 빛을 감지하는 장치가 만약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다 반응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징크는 포토캐소드로서 좋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캐소드는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그건 이제 간단한데, 앞에서 여러분 이제 앞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징크가 일함수가 4.3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게. 자, 그럼 4.3 일렉트론 볼트를 내가 광자의 그 빛으로 이제 프리퀀시를 바꿔가지고 보면은, 혹은 파장으로 바꿔서 보면은, 여러분 앞에서 3.5 일렉트론 볼트가 이게 지금 얼트라바이올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3은 더더욱 얼트라바이올렛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보다 더 파장이 더 긴 비저블 라이트에 대해서는 얘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쪼여도 징크는 전혀 일렉트론을 갖다가 이제
내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혀 그런 쪽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야간 투식용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알칼리 메탈, 그러니까 세슘, 포테슘, 소디움 같은 알칼리 메탈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이함수가 이제 낮아서 예를 들어서 1.4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하면은 어떤 파장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4 일렉트론 볼트를 우리가 파장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보다 더 짧은 파장을 다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공식은 이제 그 포톤의 에너지가 그 람다분의 hc, 이제 요거를 갖다가 쓰게 되고요. 앞에서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그 퀴즈로 냈던 건데, 이제 웨이브랭스를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하게 되면은 1.240 일렉트론 볼트 over wavelength in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그걸 나노미터로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1240, 1000배를 갖다 곱하는 이제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가지고 보면은 람다가 886 나노미터가 나오고요. 그거는 가시광선에서 가장 긴 파장 700 나노미터보다도 더 기니까 인프라레드를 이게 이제 감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인프라레드만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상의 인프라레드 플러스 비저블 라이트, 얼트라바이올렛 다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가 야간에는 거의 그런 이제 가시광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IR에만 이제 우리가 주로 반응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날이 밝아지게 되면은 그럼 엄청나게 눈이 부시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스노우피어서 저희 설국 열차 그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막 불 꺼놓고서 이제 한쪽에 투시경 쓰고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바깥이 밝아져가지고 막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전혀 싸우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모든 파장에 다 반응하기 때문에 갑자기 팍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챕터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연습 문제에 있는 걸 한번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광전효과에서 빛을 딱 쪼이게 되면요. 바로 거의 순간적으로 이제 그 전자들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거의 막 쬐자마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만약 고전적으로 내가 그 전자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을 묘사를 하면은 그 시간 스케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겠고요.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적으로 전자가 입자처럼 돼 있고,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원자에 가둬져 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옹스트롱 정도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파동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자, 그 빛의 그 인텐서티가 쬐주는 게 약 0.01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센 빛은 아닙니다. 요 정도 빛을 갖다가 내가 쪼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쭉 빛이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 쭉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다 여기 있는 전자가 다 자기 이 근처에 떨어지는, 그 원자 그 근처에 떨어지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다 흡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4 일렉트론 볼트라는 일함수가 필요하죠. 그만큼을 이제 더 그 이상을 내가 흡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시간 스케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인텐서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0.01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 전자가 차지하는 면적, 그러니까 1옹스트롱의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1옹스트롱은 10의 10승이니까 그 제곱이니까 10의 20승 미터의 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사이즈의 이제 빛이 요만큼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의 22승이고 와트는 주울 퍼 세크죠. 그러니까 1초에 요 정도의 주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 4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한데 1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10의 19승 이제 쿨롱 곱하기 볼트니까 이제 이게 주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EB가 이거니까 내가 거기다가 이제 4EB는 이제 4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의 한 18승 정도의 주울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둘 사이의 시간 스케일을 보세요. 얼마만큼이 1초에 요만큼이 들어오는데 얼마가 지나면 요게 되느냐? 10,000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10의 4승 초. 그러니까 대략 한 1시간 정도. 그죠? 이게 왔다 갔다
생략한 거 빼면은 대략 1시간 정도 지나야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건 좀 굉장히 약한 빛입니다. 약한 빛이긴 한데 이 약한 빛을 내가 이렇게 딱 조이게 되면은 고전적으로는 이게 한 1시간이 지나야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갖다 놓고서 내가 쪼게 되면은 작게 나오기는 많은 개수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고전적인 픽처가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틀렸느냐?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가 이렇게 고체 내에 있게 되면은요, 이렇게 뒤쪽에 맨 끝쪽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있지 않고 실은 퍼져 있어요. 이렇게 웨이브 네이처 때문에 물질은 이제 전체에 골고루 걸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실 면적이 이렇게 작다고 말할 수가 없겠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빛을 흡수하는 과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짧은 스케일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디테일한 거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시간 스케일 같은 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빛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시간 스케일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단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전적인 픽처,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어떤 우리 고전적인 입자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연속적인 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광준 효과에서 우리가 관측이 되는 시간 스케일을 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